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업은 이어질 거고요. 한 주 잘 보냈나? 쓸만하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과제물을 좀 해보니까 느낌이 어떤지 선생님이 먼저 좀 듣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이 난이도를 조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해보니까 난이도가 좀 너무 높다, 적당했다, 너무 쉽다. 세 개로 나눠보자고. 자, 좀 너무 높다 나한테 손 없고, 적당했다 손. 이 정도면 하면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 정도로 갔는데, 얘들아, 일단은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리닉이자 우리의 과제집이지. 요거나에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라는 뜻인 거지. 이거를 막 밀려가지고 우다다다다 해오는 거 선생님 원하지도 않고, 그럴 거면 못했다고 해. 물론 못했다고 하면 혼나겠지만 못했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꾸준함이 핵심이다라는 거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를 풀고, 이 녀석을 단순히 그냥 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채점까지 마무리 짓고요. 채점하고 나서 뒤에 보면 답지가 다 붙어있잖아요. 그치? 답지를 보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쌓일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녀석을 아직 달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해야 될 어떤 지식들이 좀 있어서 그 녀석은 좀 나중으로 밀어놓을 거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으면 이 녀석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녀석들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우리 요거나의 스페셜 데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날을 따로 잡을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제집 지난주 거니까 버려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꾸준하게 모아주실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혹시 우리 멤버들 중에 제가 지금 카톡을 쓰는 게 힘들다, 혹시 내가 뭐 플리폰을 쓰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 없나? 카톡 문제 없지? 카톡방을 하나 만들 생각이거든? 그래서 개인 연락처 이따가 응준이 것만 받으면 될 것 같아. 연락처 확인해가지고 방을 하나 개설해서 선생님이 표준 모델, 그러니까 보고 모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녀석을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자기가 클리닉에 오른 날이 있으면 그날까지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늦어도 금요일까지 선생님한테 다 완료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형태로 진행해 볼게요. 알겠죠? 영상을 찍는다, 요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거. 자기가 찍어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여주시면 되고, 영상 샘플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할 일 하는 거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참고로 미리 공지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짧은 시간 안에 독서 맛보기, 그 다음에 문학 맛보기, 문법 맛보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오늘 수업 목표 중에 제일 메인이 음운 변동 하루 만에 오늘 다 끝낼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거기 쪽에 힘을 좀 많이 실을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뒤에 문제들 몇 가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독서 지문을 2개를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인문 지문, 요만큼 어려워진 지문 하나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회 지문의 영역, 어떤 지문 특성을 공부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해놓고, 문학은 오늘 패스. 대신 다음 주에는 고전 시가를 좀 볼 거라서 좀 빡세질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할 테니까, 일단 오늘 진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일단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작은 독서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는 먼저 1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불마투교자 약불이죠. 참고로 저 뒤에 우리 책장에 강불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그 녀석을 풀 줄 알아야 진짜 고3 문제 푸는 거거든. 지금은 시동만 말자고 계속. 자, 당연히 문제 다 풀려있죠? 안 풀려있다 손 들어. 왜? 뭔데? 왜 반항이야? 오늘 손해 많이 보는 겁니다.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아직 시도 보는 단계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하고 완벽하게 구조를 이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건 맞지만, 왜 손해를 봐, 굳이. 오케이? 제대로 해와라. 처음이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자, 아무튼 간에 이 문제문 하나 보자. 오케이. 자, 일단은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일단 먼저 뭐부터? 문제부터 먼저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문인지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지? 자, 똑같은 패턴으로 가볼게. 첫 번째 문제를 딱 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논지 전개 방식을 묻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인 거야? 지문들의 어떤 문단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구나.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선택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특히 특정 이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 페이지? 11페이지요. 여러분 숙제를 해본 페이지입니다. 자, 11페이지 계속. 그래서 특정 이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특정 이론과 관련해서 역시 중심적인 어떤 이론이 하나 체계가 있을 거야.
그거를 이해하는 게 관건이겠구만 이런 생각만 해도 충분.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리스토텔레스 지문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형 같아. 그래서 선생님 아리형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아리형의 주장을 이해해보는 건데 그러면 지문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얘기니까 왜더라? 우리 지난주에 다 얘기했었잖아. 인문 철학 지문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사상가랑 철학자가 등장할 거야. 그래서 뭔가 주장할 거라고 했었지. 그 패턴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주장 내용을 정리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야. 됐고, 세 번째 문제 14번 넘어가면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을 논의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이것도 이론을 이해하는 지문인가 봐. 그런데 선택지를 봤더니 갈릴레이, 볼로틴, 우드필드, 베이컨, 스피노자 같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지문 속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 관계를 따져보면 답이 나오겠구나. 됐어? 그리고 마지막 15번 문제. 생물학자 마이어는 하면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선택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마이어랑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고 있는 거네. 그쵸? 왜 비교라는 말 쓸 수 있는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라고 말했으니까 차이점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구성이 전부 다 뭐인 거야? 아리 형님의 주장이 뭔가 있는데 그 녀석이 여러 가지 비판도 당하고 막 그렇지 했나 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주장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면 이 문제는 다 풀린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힘줘야 되는 지문이 뭔지는 이해를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뭘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고싱!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지향적인가 하면서 시작했어요.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목적지향적인가. 지문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알 것 같이 쉬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지, 그치? 목적지향이라는 건 뭐야? 목적을 지향한다?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뜻일 거야. 지향은 추구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어. 그럼 과연 이거에는 목적이 있는 거냐는 거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 수업하는 건 너희들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행위인 거야. 물을 마셨어. 물을 마시는 건 목이 말라서라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목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자연에는 그런 게 있냐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통보다 더 큰 나무까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렇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있죠. 이 녀석은 과연 목적을 가질까? 그렇죠. 이 말은 자연이라고 하는 건 동물이나 인간의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죠. 우리 아리형이 이제 대답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주장이겠지?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납니다. 오케이? 자연은 목적, 지향이 맞다. 그것은 곧 무엇이다? 본성이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어? 외적 원인이 아니라 별표. 여기 별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술적 측면일 수도 있는데 하나 참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이 무슨 지문? 18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그죠? 오케이? 수능 문제에서 수능 지문의 구성상에서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많이 하거든. not A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A가 아니라 B야 라고 말하는 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외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안 봐도 거의 비교인데 아주 높은 확률로 선택지에 등장했을 거야. 외적이라는 말이. 오케이? 그러니까 신경 쓰고 봐야 된다는 거야. 외적.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뭐다? 내재적 본성이라는 거야. 다시 이거는 빨간색 보자. 내재적 본성이다. 내재. 그러면 보이죠? 요거랑 빠밤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안에서 핵심은 그렇지? 본성이라는 건 내 원래 안에 있는 거야.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지. 됐죠? 오케이, 따라오세요.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을 실현하는 능력도 가지고 태어나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또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목적은 반드시 실현된다.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목적의 실현은 바람직한 똑같은 말 쓰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뭐했다? 믿는다. 믿는다는 말로 표현했지만 실은 다 이거 뭐예요? 싹 다 주장이죠.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A라고 주장했고 B라고 주장했으며 C라고 주장했고 D라고 주장한 거야. 문제 되기 참 좋지 않니? 그죠? 자, 지문 구성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정리하죠. 아리 형님은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요약을 했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바람이 부는 이유도, 지구가 돌고 있는 이유도, 그때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 안 했지만 저 태양이 떠서 지는 것도 전부 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되고요. 네. 어서 앉으십시오. 일단 수업 진행 중이니까. 자, 이렇게 톡톡톡 진행이 되고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요. 하나 앉아.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이 두 번째 문단은 그럼 왜 나오는 건가를 따지면서 보셔야 돼. 근데 저거. 근데.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오면 소크라테스 얘기 나오면 보통 그대로 잡으면 돼. 고민하지 마.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거야? 시기별로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이걸 왜 굳이 신경 쓰는 거야? 그 문제가 있었으니까. 갑니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모든 사물을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이지. 그쵸? 자연은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거니까 작동되면서. 그러니까 근대에서 주장은 뭐냐면 사물이라는 것은 뭐야? 기계야. 모든 것은 기계처럼 작동하는 거야. 지금 11페이지입니다. 문법, 아니면 독서 11페이지. 자, 그래서 자문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아리 형님의 주장은 비판도 안 했어. 일문단과 이문단은 서로 상반되는 구조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꼬은이 같이. 자, 그럼 봅시다. 갈릴레이는 예상했던 대로네? 왜 예상했던 대로야? 분명히 뒤에 문제를 먼저 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서로 비교해야 나온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쵸? 그냥 예상대로 가면 재밌는 것이고. 자,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 베이컨도 나오죠? 맛있겠다. 베이컨 참 맛있는데. 그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는 얘기를 했었지. 오늘까지 7kg를 뺐고 앞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은 참고로 어저께 진짜 와이프랑 1시간 동안 내일 치팅데이를 할 거거든. 뭔지 알죠? 막 먹고 싶었던 거 먹는 날 하루를 하자 선언을 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지하게 1시간 동안 먹을 걸 등록했어. 뭘 먹어야 살이 죄책감은 좀 덜한데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할까. 그래서 후보가 여기까지 나왔거든. 월남쌈, 그리고 기름기를 뺀 보쌈,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메뉴가 있냐? 초밥도 괜찮다. 초밥도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초밥은 탄수화물 밥을 줄이면 되지 뭐. 아무튼 간에. 아니 치팅데이가 무슨 상관이야?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게 그런 게 있대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몸을 좀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일부러 몸을, 그러니까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한 발 후퇴하는 그런 느낌으로 치팅데이를 한다고 하더라고. 너무 설득됐어. 그래서 쭉 하려고 했었는데 내일은 좀 해보려고. 방금도 그래서 양배추 씹어 먹고 있으니까 한천 선생님이 또 오시더니 에이 하면서 가만히 이런 걸 왜 먹냐고. 근데 그런 건 있어. 선생님이 지금 7kg를 뺐거든? 한 3주 걸렸어요. 3주 동안 7kg를 천천히 빼고 있어. 아주 천천히. 이게 되게 기가 막히던데? 첫 한 주에는 디톡스라고 해서 쭉 빠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0.1에서 0.2만 빠져. 정확하게 계속 빠져. 되게 신기하면서 몸을 바라보는 중인데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제일 편한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은 들으면 웃겠지만 왜 돈에 양아치 않는 방법이 있지. 이거 이게 돼. 괜찮아 방금. 선생님이 외계인 배를 가졌을 때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되는데 겁내 불편해서 한 5초 있다 일어나야 됐거든? 이게 돼. 이게 배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막 행복해지고
배가 처음 쪘을 때 그때 봤던 게 뭐냐, 이게 부필이 땅에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당연히 주술라면 허리를 굽어야 되잖아.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피던 걸 내가 언제 살 되게 쪘구나를 느꼈냐면 안 돼. 부대껴. 그래서 이걸 다리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아무튼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자, 베이컨. 베이컨은 맛있어. 자,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목적이라고 하는 걸 탐구하는데 이거는 과학에 무익해. 아무런 이익이 없어. 목적을 따지는 게 따져서 뭐 할 건데?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누굽니까? 스피노자 나오네요.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 목적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이해가 왜곡돼. 그리고 전부 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지. 아리아노미는 비판하는 중입니다. 됐죠? 자, 이들의 비판은 어떤 단어를 썼어? 이들이라고 불렀어. 이들은 누구야? 이 세 사람입니다. 그쵸? 그럼 지금 뭘 선언하고 있는 거니? 지금부터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지문을 보면서. 이들은 뭐라고 비판한 거냐면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논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요들의 모든 전제는 흰색으로 쓸게. 노란 흰색으로 쓰자.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는 건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야. 또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뭐야? 아리 형님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근대 사람들이 사물 기계론을 보면서 기계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 하지만 아리 형님은 이거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야. 뭔데? 아리 형님은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고 생물을 다시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어 다음에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어. 아리 형님은 그럼 이건 뭐야? 자저. 보이시죠? 구조가 보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아니에요. 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다. 오케이. 자, 봐봐. 니들이 출제자라면 이거 내고 싶어서 쓰는 문장 아니야, 이거? 그쵸? 오케이. 이런 비판에 직면했지만 아리 형님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점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3문단 넘어갑시다. 또 이어지는 문장은 문단은 어떤 내용인지 보자. 일부 현대, 현대네. 그러면 지금 지문의 전개 방식이 보이시네요. 그죠? 고대,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단계에서의 비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잘 봐. 구조는 이거네. 아리형님의 주장을 근대에서 비판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 근대 시기의 이 주장을 현대에서 현대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네. 관계도가 보입니까? 얘는 얘를 비판하고 얘는 얘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보였어요. 교조적. 이거 무슨 뜻이야?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대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풀린 거 맞아? 교조적은 너희들 어떻게 이해하고 풀었니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어? 논리가 있다. 그래. 또 다른 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조건 믿는 거. 무조건 믿는 거. 참고로 두 번째 게 가장 정답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생각을 하시지 않고 현실이나 배경을 생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걸 교조적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따지는 걸 교조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대 사상가들이 얘네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기계론이 일종의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 형님의 목적론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인물들이 아리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사람 이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뭘로 튀는? 오케이, 또 나옵니다. 뭘로 튀는? 근대과학이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케이?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자연을 써야 될 것 같아. 자연은 목적이 없음을 뭐야? 증명하지 못했다. 본인은 증명하지 못했다. 진짜. 오케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우드필더도 나옵니다. 뭐라고 주장했는데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무의미한 짓을 한 거다. 라고 설명한 거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지금 이 두 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거의 핵심은 두 사람을 통해서 얘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는 거야. 비판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 문장이 또 이어지는 관계를 잘 보세요. 그리고 다음 문단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도 좀 해놓자. 지금 이 지문의 구성을 보면 한 문단 안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문지문을 풀 때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학자와의 다른 사상가 철학자와의 비교라는 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지문은 한 명만 제대로 하면 되는 지문, 또 어떤 지문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파악하면 되는 지문, 세 번째 요 녀석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공차를 뽑아내는 형태의 지문. 기본적으로 구성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이 녀석은 그 중에 세 번째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진짜 어려운 질문은 사람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그게 좀 빡세. 두 사람밖에 안 나와 질문 속에는. 근데 그 두 사람의 얘기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질문들의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런 것들은 주의해 놓자고. 근데 아무튼 우리는 패턴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는 주장이 길 수가 없어 얘들아. 그렇지 않니? 그럼 줄지 않은 것들에서 핵심만 뽑아내면 차이점은 보인다 이거지. 오케이. 자, 저를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사문단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봐. 17세기 과거로 갔지. 선생님 그러면 순서대로 가다가 갑자기 왜 17세기로 넘어왔나요? 1800년대에 봅니다.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에 참고 시설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여기 문장이 이어졌구나. 17세기인데 어떤 대상에 그치? 과학이 발전한 것이었고 과학을 통해서 어떤 대상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되는 물질론으로 이어졌고 키워드만 쓸게요. 이건 뭐를 만들어냈어? 물질론. 원자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선생님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아요? 좀 기준은 옛날인데 좀 잔인한 생각이지만 너무 상상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자, 한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을 원심분리기에 집어넣어. 원심분리기에 집어넣어 삐삐삐삐 돌리면 분해가 되겠지? 오케이? 분자 원자 단위로. 그러고 나면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한 70%의 물이 나올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나오고 나서 극소량의 마그네슘, 인, 철 이딴 게 나온대. 지금 시세는 아니겠지만 참고로 그거를 만약에 시장에다 낸다 판다면 한 인간에 갈았을 때 벌어지는 그 돈은 5,500원 정도 돼요. 섭섭하지 않냐 좀?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엔 생명이라는 건 너무 다른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과연 5,500원짜리 인간인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생명이라는 건 좀 다른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냐? 물질론이 바로 그런 식으로 다 갈갈이 해버리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죽고 나면 다 그렇게 될 거니까. 그죠? 자, 계속합니다. 그리고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설명되는 환원론으로 이어졌어요. 환원의 원래 뜻은 돌아간다는 뜻이잖아. 그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가능하다.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을 역으로 돌리면 되돌릴 수 있는 거겠지. 자, 이런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하지. 그렇죠? 다시 한번 쓸게요.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다른 건 아니야. 왜냐? 다 물질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방금 얘기했던 원심 분리기
됐죠? 그런 얘기를 한번 포함하는 건데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했어. 자, 또 여기에서도 이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 감이 잡히죠 지금? 오케이? 똑같은 패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자, 문장으로 잘 봐야 돼. 순서가 얘랑 똑같이 나온 게 아니야 지금.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엠페도로 그냥 엠페도만 부를게. 엠페도를 반박한 거지. 그럼 지금 봤던 문장은 실은 누구였던 거야? 엠페도야. 근데 엠페도가 17세기 사람일지 리는 없겠지만 지금 이 사람도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물질이 전부 다 뭐다? 환원 가능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다. 오케이?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을 알면 그 구성 요소 안에는 본질이 담겨 있는 거라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엠페도.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아리스토 형님은 됐죠. 구조 보이죠? 아리 형님은 그걸 반박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 주장을 내포하는 거지. 오케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원이라는 것도 불가능해 라고 보았단 말이야.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참 거짓으로부터 이어진 환원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 그 환원론의 개념에는 엠페도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리 형님의 주장은 역시 현대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고찰되지 않은, 그치? 설명할 여지가 남아있는 학문이라는 걸, 주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은 5분단. 또 지난번이랑 비슷할 걸 봐봐.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나 이유를 정확히 구명하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치? 지금도 모르겠어요. 너 방금 원심 분리기 또 얘기하면 분명히 과학이 이렇게나 발전을 했고, 그쵸? 지금 태양계 밖에 카이퍼 벨트가 어쩌고저쩌고 우주의 끝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시대야. 근데 아직 생명의 원리가 밝혀진 게 없잖아. 요즘에는 우주 탐사하면서 생명체의 기원도 탐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혹시 그거 선생님들 다 유튜브에서 본 건데 유튜브 진짜 짱인 것 같아. 별의별 걸 다 보여서. 그 지구랑 원래 가이아라고 하는 행성이 충돌설이 있었던 거 알고 있나요? 이 지구가 어떤 과거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행성 초창기에 가이아라고 불리는 행성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근데 이 두 개의 배우가 마주친 거야. 그래서 지구랑 그 가이아랑 정면 충돌해서 빵 하고 박살났어.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총알이랑 총알이 부딪히는 개념이니까 빵 하고 서로 박살날 것 같지? 아니에요. 그 두 녀석은 미친 속도로 돌고 있는 중이거든. 돌면서 시뮬레이팅을 해봤거든. 시뮬레이팅을 해봤더니 이게 미친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돌고 있다가 팡 하고 부딪히면 서로 돌면서 합쳐지는 거야. 믹스되는 거야. 믹서기에 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그치? 그 믹서기에 도는데 어떤 녀석은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어떤 녀석은 그게 주변으로 퉁 하고 튕겨나가겠지. 원심력 그 바깥으로 일어나는 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이 뭐냐면 달이야. 참고로 이건 달의 기원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정말인가 하고 계산을 해봤대요. 물체를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체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더니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가 피고 튀어나가요. 진짜로 딱 그 사이즈가 달 사이즈야. 대단하지 않니? 그래서 지금 달의 기관이 그쪽으로 굳혀져 가는 중인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본 적도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증거물은 뭐냐? 증거도 있어. 심지어 달 토양 샘플 있잖아. 달 토양 샘플을 지구 토기양 샘플이랑 비교해보면 근원 성분이 같대요. 그렇잖아. 그럼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지금 과학은 거기까지 발전한 거야.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던 과거 엄청난 옛날에 지구가 그냥 폭발하고 막 만들어지는 그런 레벨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생명이 뭔지 알지 모르겠어. 그렇잖아? 5,000년짜리 이런 비교 불가능한 존재들이 이런 얘기까지 벌이고 있다.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 중인 거야.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아리 형님은 고대야. 오케이? 그런 거 본 정보가 없다고. 심지어 지구가 평평한 줄 알던 시대였단 말이지. 그런 시대에도 자연물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존재하고 인도하는 원리와 이유가 밝혀져야만 한다. 그런 것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이 아리 형님의 탐구는 대단한 것이라는 거야. 이 모든 탐구의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치? 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선생님 말 길게 했는데 이거 그냥 이거 두 글자로 마무리. 그치? 이 아리 형님의 주장이 지금까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되셨나요? 오케이. 지문 구성을 이렇게 잘 해놨으면
문제는 룰을 알아 풀리는 거지 뭐.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봅시다. 문제는 다 풀어왔을 테니까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2번 선지 한 번만 조심해보자. 2번 별표잖아? 별표. 거기 보면 절충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절충. 절충이 뭐게요? 보완한다라는 개념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또 혹시 다른 사람 있어? 청구가 뭐라고 생각하니? 풀어왔을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지나갔어 혹시? 그러시면 곤란해. 얘들아, 절충은이잖아. 절충은 봐봐. 예를 들어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모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절충이 맞나요? 잘 생각해봐. 아닌 것 같지 않니? 이건 절충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절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아니라 이거야. 뭐가 차이인지 알겠어? 절충은 서로의 양보가 필요해. 두 개가 일정하게 깎여나가는 거야. 두 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얘도 얘만큼 양보하고 얘도 요만큼 양보를 하는 거지. 감 잡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바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게 절충인다면 어떤 주장을 절충한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같이 안 기억해놔. 여러분들 정반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최근 기출 풀 때 또 나올 때 나는 녀석이야. 자주 나오는 녀석이 나오더라고요. 정반합 이론이라는 이 절충이 되게 비슷한 개념이거든. 자, 옆에 써줄게. 정반합 이론입니다.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되게 표준적인 모델인데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다. 훌륭한 주장 맞지? 왜냐면 학자가 배울 학자잖아. 공부하는 아이들을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그 주장의 반대편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어. 학생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 그치? 건강관리를 한다는 건 정신건강도 챙겨야 되고 체력과 관련된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잘 쉬고 충분히 잘 놀고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겠지? 라고 친다면 이 두 개는 둘 다 맞는 말인데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럼 이거를 합치자는 거야. 두 개를 합쳐서 학생은 적당히 놀 줄 알고 적당히 공부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뭔지 알겠어? 그래서 적당히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 말인지 알겠어? 서로 양보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정반합 이론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 같은 말이야. 전부 다 같은 말이야. 완벽하게 같은 말은 아니지만 변증법적이라고도 불러요. 변증법 같은 말입니다. 역시 정반합 이론 변증법. 그거는 절충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써먹어야 될 개념이라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상반된 주장이 절충된 건 아닐 거야. 그치? 물론 반대하고 대립되는 개념들이 여러 개 나온 건 사실이지만 절충했다는 말은 절대 쓸 수 없다. 됐죠? 체크해 주시고요. 오답이 어쩌면 챙겨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호장구. 특정 이론은 무슨 이론이었어? 이 지금 전체에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잖아. 그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했습니다. 여기랑 여기요.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죠. 마지막 단락에서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의를 발표로 끝내고 맞네. 완벽한 설명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패스.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뭔데? 라고 한다면 1번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해 거두어지면 된다. 잘 생각해봐. 아리스토텔레스 견해야? 아리의 견해야? 이성에게 어디서 봤어 우리? 여기지? 여기지? 그치? 이성은 누구만이 지녀? 인간만이 지녀. 맞지? 오케이? 두 번째 틀렸지. 그러니까 2번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바람직하다고 했었죠? 세 번째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실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번째 그래서 정답 3번 4번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아니야.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목적지 아니니까요. 됐잖아. 오케이? 자, 답의 근거들이 어떻게 천천히 나오는지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정답 3번보다는 오답 5번이 더 중요해요. 오답 5번을 보시면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요 외적 원인에 의해서 약이 된다. 약이 된다 무슨 뜻이야? 불러일으켜진다는 뜻이에요. 외적 이유 때문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거 절대 아니지. 왜? 여기 있었잖아. 됐어? 그리고 요게 왜 별표냐고? 이게
이렇게 대놓고 대응상이 나오면 걔는 100% 선택지로 나와. 그리고 보통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야. 이 문제의 난이도는 너무 이게 뚜렷하게 3번에서 벌써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안 했겠지만, 봐봐. 특히 그 독서 지문을 단어 중심으로 읽고 빨리빨리 읽는데 연습을 집중하는 친구들은 이 단어가 다 같던 단어거든. 봐보세요. 자연이 있었고요, 본성 운동이 있었고요, 외적 원인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지문 속에 있었고요. 뭐 이야기되는 건 뭐 아는 뜻이니까, 아, 본성적 운동을 말하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걸 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완전 중요해. 그치? 자, 요거를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13번 문제는 해결 끝! 14번 문제, 목적론을 논의해봅시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이것들을 차근히 정리를 머릿속에 써야 돼. 지금 이거는 보고 푸는 게 개념이 아니고,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 문제들은 지문을 안 보고 푸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1번, 갈릴레이 볼로티는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적 모형이라고. 잠깐만,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그 지식이 있어? 아니잖아. 그치? 때? 그쵸? 근대 과학에 기초한 건 어느 쪽? 얘네들 세 사람이지. 그쵸? 두 번째,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아까 갈릴레이가 뭐라고 했으냐면 목적은 과학적 존재가 자체가 아니라고 설명했었고, 두 번째 우드필드 역시 참고짓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 왜냐면 과학은 참고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다. 정답률도 94% 나오는 문제였어 얘들아. 3번,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견을 했다고. 잠깐만, 베이컨이 목적론적이 교조적이라고 비판했니? 아니지. 교조적이라고 비판한 건 근대의 과학자들이지. 그죠? 4번, 스피노자랑 볼로티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아니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없어. 오히려 제한한다고 했었고 말이 안 된다고 했지. 마지막 5번, 스피노자랑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다. 잠깐만,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는 또 어디 있는 거야? 그쵸? 의인화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거짓이라고 주장한 거, 비판한 것도 맞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안 되지. 이것은 마치 그는 흰색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그는 빨리 뛸 수 있다, 이런 말랑 똑같은 거야. 아무리 흰색 옷을 입고 있고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해도 그 두 개는 연결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15번 문제 넘어갑시다. 이걸 바탕으로 해보는데요. 자, 생물학자 마이오가 나왔습니다. 자, 마이오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 사람과 공통점 차이점을 아리형님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가자. 마이오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론으로는 창발론을 지지했어요. 오, 창발론? 이거 보자. 먼저만 보자.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 개체, 개체 분해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구성해가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어허라, 무슨 소리예요? 각각의 요소들이 분자부터 시작해서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그 구성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부터일 거예요. 아니지, 이거부터 신경차.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돼 있어. 그치? 목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는 창발론이랑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기본적으로 근본 주장은 같은 거야. 그치? 대상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요소들이 본성대로 목적을 행한다. 됐어? 차이점이 나와야 될 텐데. 보자.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인데요. 이해돼?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되고 있어? 봐봐, 구성 요소들이 각각 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이 합쳐지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자, 선생님이 눈알이 있어. 눈알이 있는데 처음부터 눈알을 아니었을 거 아니야. 세포 한 개가 있었어, 눈알 세포. 근데 그 세포가 세포랑 만났어. 그래서 원래 세포 하나는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은 뭔데요? 뭐 다른 세포를 먹든 아니면은 뭐지 주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생존을 유지하는, 오케이?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이 합쳐지면서 눈이 만들었고, 그 눈은 그 분자 하나의 목적이랑 좀 다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 얘기는. 그치? 그러면 차이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합쳐지는 거에 해서 새로운 목적이 발생된다, 그거야. 그래서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오케이, 공통점. 차이점은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아. 왜냐면 물리화학적 법칙은 뭔데? 환원이고, 환원한다는 건 뭔데? 돌이킬 수 있다는 거잖아.
A랑 B가 합쳐지면 C가 됐어요. 세포 3,200만 개가 합쳐져서 눈을 만들었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다 합쳐서 인간이 됐는데 그럼 인간을 다시 조금조금 분해하면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인간을 3억 2천만 개의 뭐 탄소 분자가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 말이 이해됐죠? 오케이. 다른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 파악했으니까 문제 가자. 1번. 마이어는 두 사람 아리아님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니? 아니지. 엠페도클레스는 이거를 맞다고 봤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봤는 게 대신이잖아. 아하. 여기도 뭐가 문제가 나오고 있어?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있지. 그리고 여기서 문제 나왔지. 근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기억나지? 독서 지문에서는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 얘기. 그렇죠? 싹 다 써먹는 거 보이죠? 자, 두 번째. 마이어는 아리오님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이라고 생각했어. 잘 봐봐. 2번 때문에 틀린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게 물질론이라고 했잖아. 아니 봐봐. 물질론은 엠페도의 주장이고 엠페도는 아리의 비판을 당했어. 됐잖아. 이 두 개 관계 너무 명약관하네. 조심하자. 3번. 두 사람은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 합쳐지고 나면 좀 달라지는 거야. 그게 이 두 녀석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던 거네. 답 정답 3번. 4번. 두 사람은 마이어는 아리오님과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봤다. 아니다. 맞지? 그렇지? 틀린 말. 마지막 5번. 마이어는 아리오님과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 안 한다니까 환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라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그 인문 지문을 한번 연습했던 거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뭐랄까 최근 거에 가까운 거라서 한번 건드려 본 거고요.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지문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바로 두 번째 지문으로 뛰어갑니다. 두 번째 지문 엄청 쉽거든요. 이것까지 하고 쉽게 쭉 넘어가서 어디로 넘기냐면 사회 지문 첫 번째 녀석을 풀러갈 거예요. 페이지는 42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영역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나저나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묻는 건데 너희들 그동안 이제 독서 공부도 당연히 이제 수능 준비도 하면서 그치? 정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독서 지문에 이렇게 유형별로 하나하나 그 유형에 맞는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있었니? 딱히 없고 그냥 독서라고 퉁치고 갔었지. 대부분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 근데 나중에라도 했을 일이야. 근데 이걸 우리는 지금 이걸 미리 하는 거고 정리를 미리 하는 거니까 메리트를 챙기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은요 1번부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문지문 설명하면서 인문지문은 어떻게 되는 거다? 인사상과 청소자가 등장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적용하는 문제 과정이라고 했었지. 사회지문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면 편해. 먼저 A단계. 어떤 사회 현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는 게 보통은 시작이야. 그런데 이때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보통 정치나 경제나 법률 같은 일들이에요. 오케이? 지금 참고로 우리는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볼 거고요. 참고로 이 두 지문 중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지문들 중에서 완전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쪽에 넣어봐. 이거야. 잠깐만. 어떻게 말해야? 자, 완전 중요한 건 경제 쪽이랑 법률 쪽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건 일종의 약간 루틴화 돼버려가지고 좀 아직 고민스럽긴 한데 참고로 작년 수능에 사회지문이 나왔었는데요. 사회지문에서는 법률지문이 나왔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재작년 수능에서는요. 사회지문이 나왔는데 경제지문이 나왔단다. 3년 전에는 사회지문이 나왔는데 법률지문이 나왔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총총총 이게 지금 두 개가 번갈아 움직이고 있어. 수능 문제가. 그럼 참고로 작년이 법률이었으니까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은 뭘 보는 게 되게 중요할까? 경제지문 보는 거. 그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든가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최적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건 알 바 아니고 너희들 오래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나의 수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나의 수능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법률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 패턴이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그래서 법률 지문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상소, 피고인, 고소, 제소, 그렇지? 삼심제도 뭐 이런 식의 만들기라는 거죠. 자주 나오는 개념들은 정리해놓으면 되게 편해진다. 약간 좀 사이드 팁, 오케이?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정치 문제를 한번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이렇게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원래는 C로 넘어갈게요. 해결 방안을 말해주거든. 아니, 문제를 제기했으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 그리고 요거를 보여주는 게 사회문제 지문의 일반적인 패턴이야, 지문 구성.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선생님 B를 비워놨잖아. B에 뭐가 나오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필요해요.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기반 지식을 그런 주변 지식이 있는 거야. 자, 구조가 이러하다는 거야. 사회지문은 물론 이거를 그냥 무슨 무조건 100% 같은 교조적 신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치? 그런데 사회지문의 상당수는 이러한 패턴을 취하게 될 거야. 항상 뭔가 트러블을 많이 보여줘. 오케이? 법이 있는데 요즘처럼 예를 들어 코로나 최근에 나왔던 사회지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 행정법률과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행정법 코로나가 참고를 했어. 빨리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만들고 싶어. 근데 그걸 법으로 지정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보통 연 단위로 걸려요. 법을 만드는 건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야. 발안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올라가고 다시 의결을 하고 공고를 내리고 적용을 하면 꽝 되는 건데 그게 몇 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럼 봐봐, 그 사이에 다 죽잖아. 그게 문제야. 법률을 만들 때의 문제. 그래서 코로나같이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법률을 대신 어떻게 국민들의 이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행정명령이 나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게 최근 기출지문이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 지문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을 알려면 행정법령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막 설명을 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긴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야. 감 잡았어? 이게 오늘 중요한 정보야. 오늘 배워야 돼. 자, 아무튼 그거 알아주시고요. 문제는 참고로 87에 96에 94니까 가장 어려웠던 문제 기준 87. 지금 우리가 최근 10개년 중에 사회지문 중에서 가장 쉬웠던 지문을 보는 거랍니다. 이해되셨죠? 쉬운 지문을 연습 좀 하자.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일치불일치가 문제 바로 나오고 있죠. 그죠? 선생님 이거 지문 문제 패턴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이나 주민이라는 거 이런 식의 단어들이 보이는 걸 봐선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해. 이거 사회지문이고 정치에 대한 얘기야. 됐지? 이런 식으로 빨리 판단. 두 번째 문제, 기업과 니은을 비교하래. 이 패턴도 많이 보는 패턴이죠? 앞으로 살짝 가서 기업이랑 니은이 뭔지만 보고 와. 민간화랑 경영화였네? 그러면 이 두 개는 안 봐도 비디오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문제 아니겠니? 됐어? 오케이. 세 번째, A1에서 A가 뭔지 빨리 보고 와. 하나의 문단이 통째로 있지. 그러면 A1에서 보기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상황은 A랑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되겠지. 됐어? 뭘 할지만 잡아두면 돼. 어떤 지문이 나올지를 완벽하게 우리는 예측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면 충분했어요. 첫 번째, 지문 간의 단락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는 없었으니까 거기 너무 골몰하지 말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 텐데 특히 민간화랑 경영화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 잘해가면서 내용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잘 읽은 거야. 오케이? 15초 투자해서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자! 자,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원화는 뭐야? 다원화되었답니다. 다원화는 뭡니까 도대체? 아니 문제들을 풀었잖아요. 이것도 숙제여서. 다원화가 뭐야?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마 얘들아. 다원화는 다 많아졌다는 얘기야. 근원이. 그치? 본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잠깐만 지금 중앙정부도 필요하고요. 플러스 지방자치단체도 뭐야 지금 이 두 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를 그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둘 다 그러하다는 얘기일 거야. 오케이? 둘 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져왔다. 자,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정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능률성이구나. 능률성과 효과성이 문제돼요. 아니 이거 이 돈 넣고 만들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가로등을 20개 설치하면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요? 그걸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거 되게 당연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 귀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가치가 있는 일인지 막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로 인해 지금 이건 뭐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원인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지. 결과는 뭐야?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잖아. 아니 도로 전문가가 도로 정비해야 되는 거고요. 하수 전문가가 하수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로수에 대한 어떤 시스템과 관리법을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맞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봐봐 지역 주민의 의견과 무관, 관계가 없거나 혹은 배치되어서는 또 중요한 단어야. 앞에 선생님이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요하다고 그랬었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배치야. 그래서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고 아주 자주 틀리는 선택 어떤 용어야, 어휘야. 배치되다 무슨 뜻입니까? 배치되어서는 안 된대요. 설마 이 배치가 놓인다는 뜻이겠니?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겠지. 배치는 무슨 뜻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반대된다? 오 나이스 잘하고 있네. 그거요. 배는 등배자예요. 등을 바라본다는 등을 놓고 마주 놓인다는 뜻이라서 이건 서로 반대되다라는 뜻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녀석이고 생각보다 많이 틀린 어휘거든. 잘 조심해. 또 한번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사와 관계가 없거나 반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 부합은 무슨 뜻이야? 잘 어울리는 거지? 앞에 붙자 붙었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잘 어울리는 겁니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에 부합해야 돼. 오! 질문 구조가 그거구나. 지금 이 질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것이요. 되셨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능력과 효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전문가가 돼버린 경우가 많은데 그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결국 지역 주민의 의견은 묵살된다는 거지. 오케이? A라는 동네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교통운행 담당자가 아니 이 자리는 주차장보다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3차선 도로를 하나 더 까는 게 좋겠습니다. 도로를 깔았다고 치보자. 그럼 지역 주민은 주차하고 싶어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전문가잖아요. 제 말 들으세요. 라고만 한다면 이게 잘 먹히는 거야? 아닌 거잖아.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오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사회지문 코드라는 거야 이게. 그럼 그 다음에는 바로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건 너무 이른 거지. 다음 문장 보세요. 자,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문 욕할 뻔했다. 겁내 친절해요. 이래도 될 정도로 되니까 싶을 정도로 친절하지 않냐? 지금 앞문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줬잖아.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이 쉬운 거야 얘들아. 참고로 얘들아 거꾸로 지문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말을 안 해 이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이 말이 왜 있는가를 따져야 돼. 그게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근데 원칙을 보는 거야.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대응한 쌍이 하나 만들어지지도 않았니? 행정 담당자라는 용어가 지역 주민이라는 용어가 넣고 이제 우선 이 지문상에서는 대립상이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야. 오케이? 이쪽이 이쪽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대응한 쌍관계를 만들어줬어. 왜?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과 지역 주민의 필요는 다른 거라는 거지. 되셨죠? 이 대응상도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를 보는다. 문장을 보면 행정 담당자라는 말이라는
지역 주민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겁내 많이 나올걸? 1문단에서도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 무반, 지역 주민의 의사의 부합, 행정 담당자 주도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 행정 담당자 주도에 보이지? 빨리빨리 따라가시지. 이게 이지문이 시험 두 번째 이유야. 암시해 주고 있어. 이 두 개는 댄사이라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이 정도로 대놓고 암시를 했으면 틀리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 어려운 지문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한두 번만 하고 끝내. 우리가 알아서 찾아내야 돼. 오케이? 겁주는 거 아니야. 원칙을 알면 쉽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동안도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 개선 노력. 오케이? 개선 노력 봅시다. 뭔데요?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화라는 게 있고요. 경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고요. 이게 민입니다. 둘 다 같은 겁니다. 아니 같은 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이 둘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결제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오케이. 요거 여기다 써볼까요? 공통점은 뭐라고요? 시장 경제의 원리를 그리고 당연하게도 목표는 똑같아요. 행정 담당자 위주로 일이 전환되면 지역적인 일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두 개라는 거야. 그치? 공통점이지. 됐어? 가자. 하지만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럼 뭔데요? 민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이 이득하는 거야. 자, 하나에서 쓸 거야.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게 뭐 하는 거야? 위탁하다. 나이스. 맡기다. 뭘 맡기는 거지? 위탁하다. 참고로 비슷한 말로 위임하다 같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맡겨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니들이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너무나 그 상황에 많이 겪어본 사람이라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면 있잖아. 지하철 9호선 얘기 중에 혼잡도 얘기 나오는 거 혹시 본 적 있음? 그치?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할 때 너희들 나이면 무슨 뭐를 많이 보면 근데 뉴스를 관심을 가지진 않을 텐데 그 혼잡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혼잡도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480%까지 올라갔다고 돼 있거든? 그게 뭔 소리냐면 지하철에 모든 사람이 꽉 차서 만차가 된 상태가 100%야. 근데 거기에 사람이 480% 차 있다고요. 숨도 안 쉬어지겠죠. 근데 선생님이 타봐서 아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가방을 등에 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왜냐면 가방을 등에 매는 순간 나는 떠밀려 가버릴 거거든. 가방 때문에 같이 끌려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나요. 오케이? 가방을 앞으로 맵니다. 앞으로 메고 손을 이렇게 하는 상태로 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진다? 사람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가. 오케이? 지하철에. 그 밀려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참고로 이 녀석이 이제 보통 강남역까지 20 몇 분이면 도착을 하는 엄청 빠른 고속 급행 열차거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려. 타고 싶어도 타다 못 타는 거야. 그냥 거기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고 짜짝짜짝 껴있다가 숨도 막 안 쉬어지고 특히 그 옆자리에 임멘트는 아저씨 있으면 환장하고 두 번째 기침하자 했으면 죽여버리고 싶고요. 자꾸 그러면 침이 날아오잖아 내 옆으로. 그래서 야씨 하면서 막 타는데 나중에 이제 강남역에 도착하잖아.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려져.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니까 나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더 가야 되는 사람은 다시 타고 그리고 좀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가 9호선이야. 그럼 생각해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9호선은 민자업체의 운영을 맡긴 거야.
그러니까 시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원래 철도는 공공시설이잖아. 근데 그거를 함부로 민간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한테 맡길게. 위탁. 대신 운임 수입은 네가 받아. 그리고 혹시 운임 수입 모자라면 내가 챙겨줄게. 했는데 얘들은 기업이란 말이야.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하철이 원래 한 량이라는 단위 알지? 지하철 한 칸이 한 량이거든? 원래 12칸으로 계획을 해놓고 4칸만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남지. 그렇지 않겠어? 이거 한 칸이 몇 억짜리인데, 몇십억짜리인데. 유지 보수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4칸만 주구장창 돌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언제나 꽉꽉 차있겠지. 480%는 매일은 아니겠지만. 됐어? 돈을 이렇게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탁의 단점이 되는 거지. 요새 개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자도로, 민자 지하철 이런 것들이 바로 백성이 된다. 그 개인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속도로도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은 신경도 안 쓰겠지만 유난히 비싼 데가 있어. 고속도로를 10년이 타고 갔는데 1000원밖에 안 나오거나 900원밖에 안 나오거나 500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는 2km를 탔는데 2,500원 달라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어. 그게 보통 민자도로야. 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오케이? 남는 장사거든요. 이게. 그쵸? 만약에 수익이 안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아? 나라에서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해 줍니다. 그게 이 녀석의 특징이야. 나라에서 보장해줘. 남는 장사지?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많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 9호선 도성공사랑. 시에서는 늘려라. 사람들 죽는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우리는 돈이 없는데요? 저희 적자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보세요. 뒤에 문장 보세요. 봐봐. 그래서 위탁하는 거고요. 이때 기업 선정을 위해서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죠. 그렇지? 뭘 선정한다고? 여기서는 공청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보완을 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오케이? 의견 들어. 근데 문제는 민간을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이익,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고요. 자, 이 속에 한 개, 이거 옆에 쓸게요. 한 개.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없어요. 왜? 공청회라는 게 아무나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선생님도 예를 들어 여기서 출근해서 수업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공원 만들기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못 가지. 됐어? 두 번째.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러니 기업의 이익이 우선된다. 방금 설명해드렸죠. 완벽하게 이해됐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일단 사회 지문들은 사회 현상이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떠올려보면 되게 편해져요. 자, 그러면 선생님 경영화는 뭔가요? 경영화는요 민가와는 달리 봐봐 너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친절해 지문이. 달리라고 선언했잖아. 차이점을 보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거야. 이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 사람, 이 출제자 이거 내고 싶은 거구나 느껴지죠? 핵심 차이점은 이겁니다. 한쪽은 그 기업한테 맡기는 거고 한쪽은 기업처럼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당연히 1등 좋은 점은 뭐예요? 주민이 곧 고객이 되는 겁니다. 고객을 위해 서비스하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충족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주민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네. 견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담당자들은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나타나. 담당자들이 관행을 따라가는 거야. 이건 뭔 소리야?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는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해보자. 오케이? 우리 동네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돈도 들기도 하고 백성이래.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자. 오케이? 그랬는데 원래대로라면 주차장은 뭐 24시간 제공이 돼야 되고 그쵸?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건데 아무도 옆에서 그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면 첫 번째 이게 만약에 내 사업체라면 생각해봐. 이게 내 주차장을 사업을 하고 있어? 주차장을 한 대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막 선은 이렇게 조절하고 그 다음에 위에 빗물 떨어지는 거 고치기도 해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차를 할 거고 감 잡히지. 유지관리와 보수를 하고 그리고 밤에도 사람들이 막 들어와줘야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밤에 운영할 사람 알바도 쓰고 막 이럴 거야.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공공기관, 즉 쉽게 말하자 공무원이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해봐. 물론 서비스 바이너는 좋을 수 있지. 근데 일단 5시가 되면 퇴근해야 돼.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게 뭐니? 그죠? 두 번째, 시설 유지 보수는 저거 해야 돼요 하면서 그냥 말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냥 하던 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게 관해. 이거 뒤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요. 이 문단까지가 여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단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 보세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분단 이렇게 쓸게. 그러면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쓰자.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원하는 거야. 일부만 반영되거나 일부만 혜택을 누려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주민 참여 제도가 필요하다. 오, 드디어 수업이 나네. 주민 참여 제도라는 게 있어. 이게 바로 뭐야? 해결책이야. 됐어? 그럼 이게 요새 말하는 이 기반 지식은 그동안에 어떤 지도가 없었다고는 아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꿔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됐죠?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채택하고 있는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먼저 간담회나 설명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뭐 하는 거야? 주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렴하는 거야. 저희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 선생님들 여기서 우리 수업하는 것도 설명회 하고 있었는데 혹시 와본 사람이 아무도 없나? 자, 어떻게 하네? 우리 이런 수업 할 거예요. 그냥 설명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지, 모든 것들을. 응?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수렴해서 모아서 한두 군데로 모여서 정책을 반영하는 방식인데,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또 대응상이야. 또 대응상이라고. 그치?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언이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언. 이렇게 쓸게요. 두발 됐죠? 아니, 투표야말로 가장 궁극의 참여 방법 알겠음? 저희 이번에 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원 사업하는데 대략 세금은 2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 이런 일을 할까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투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있으면 좋은 거고 당연히, 반대하는 쪽은 공사하느라 시끄럽고 세금 낭비하니까 싫고, 이런 식이겠지? 그 두 개를 반영하면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됐죠? 그거야말로 현재 민주주의에 가장 맞는 방식이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민참여제도가 전환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이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지금 생각하기엔. 그리고 4문단 넘어가면 지금 이거 A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3문단은 통째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봐.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될 수 있어. 자, 이거 하면 뭐예요? 이거 하면이야. 조건이야, 조건.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 가잖아. 그쵸? 먼저 지속, 안정, 뭐 이런 말을 썼어. 계속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됩니다. 중요한 단어만 쓸게요. 고양되는 건 뭐 하는 거니? 더 높아지는 거지. 레벨 업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또 이런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되면 전체 주민의 의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요. 가시적으로. 가시적이 되는 건 뭔데? 눈에 잘 보이는 거지. 가능하다, 시야에 들어오는 게. 또 이에 따라 행정 담당자들 역시 정책적 결정에서 주민 전체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적극적 고려. 아울러,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되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치? 나의 의견이 먹히고 있잖아. 우리 마을에 밤에 길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가 유발되는 것 같아. 가로수 한 30개 정도 줄 따라 쫙 한번 깔아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진짜 깔아줬어. 오, 훌륭해. 세금 쓰는 맛있어. 세금 내는 맛있어. 이렇게 되겠잖아. 그치? 그러면 주민들이 정책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적극 협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 흰색으로 썼는데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긍정적 효과지? 오케이? 주민 참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다. 됐죠? 그리고 이게 A였어.
분명히 그러면 이 녀석을 A로 낸 의도가 있겠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리스트만 잘 챙겨 놓으시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아이고 바빠. 자 위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1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정부가 대비했대. 자 일단은 여기서 대비란 단어에 아주 강조 좀 해놓으시고요. 이 대비란 단어는 선생님이 오른손 모가지를 안 걸 수 있을 것 같아. 수능에 무조건 너희들의 수능에서 나올 거야. 이 대비란 단어는 안 나올 리는 없다. 안 나오는 한 번도 없다. 오케이? 원래 문학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지. 대비는 뭐 하는 거야? 대조와 비교를 묶어서 대조라고 부르지.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일단은 대비니까 차이점을 보는 거니까 지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결정 방식과 중앙정부에서의 정책 결정 방식에 서로 차이점을 설명하는 지문이었니? 아니잖아. 중앙정부가 그러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도라고 말했잖아. 됐어?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인 거야. 오케이? 나머지 2번의 이유, 3번의 종류, 4번의 효과, 5번의 노력 이런 말들이 보일 텐데 그죠? 근거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아주 그냥 껌씹듯이 풀면 되는 거지. 수능에 이런 문제만 나오면 하긴 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뭐 그렇긴 한데. 자, 두 번째 문제. 민간이랑 경영과 비교하는 거죠? 따져봅시다. 참고로 그러니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본문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야 돼. 그치? 오케이? 자, 1번.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중시해서 주민 전체의 이익을 소유할 여유가 있다. 완벽하지? 오케이? 왜? 위탁하는 방식이니까. 걔들한테 맡기는 방식이니까. 2번. 경영화가 성공적이게 되려면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 맞죠? 견제를 안 하면 방망경영 된다고 썼어? 3, 4, 5번은 공통점입니다. 세 녀석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맞죠? 보완하기 위해 잠깐만 앞에 좀 다시 볼게. 보완하기 위한 공통점이 언급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아까 썼던 것도 밀려볼까? 기업의 이익 우선이라든가 견제하지 않으면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거는 추출되는 요소들이지, 그치? 오케이? 4번 기업 이익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의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위임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이게 둘 다의 공통점이니? 아니죠! 위임하는 건 민간화를 말하는 거잖아. 봐봐. 이 두 개의 심차이점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주상부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죠? 이해됐으면 됐어. 원리는 너무 쉬워서. 5번. 두 녀석 모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잖아. 아까 말했잖아. 주민 전체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효과가 크게 크지 않았던 거지. 자, 3번으로 마무리 들어갑시다. 이거 한번 좀 시험하자고? A와 관련해서 보기를 이해해봅시다. 인데요. 지금 보기의 상황을 분석하고 들어갑니다. 보세요. 땡땡씨가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찬성 측은 매립장을 설치하는 대신 돈을 줄 테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복지가 향상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당연하지. 환경오염이지 뭐. 문 열었는데 쓰레기 냄새 난다고 생각해봐. 누가 오고 싶어.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100이면 99가 반대할걸? 그렇지 않겠니? 내 집 앞,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아파트 맞은편에 쓰레기장을 만들겠대요.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막 판매하는 거 나가서 싸우겠지. 느낌 뭐지? 자, 그런데 봐봐. 이에 땡땡씨는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야 돼. 주민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이 보기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주민투표를 했다고? 투표이잖아. 즉 주민참여제도라는 공통적인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됐고, 다음 문장. 근데 투표를 했더니 52대 47이야. 와, 52대 47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뒤에 나오는 문장? 불복하지. 그렇잖아. 겨우 몇 퍼센트 차이로 진다는 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갈등이 심화됐고, 불신이 커졌고, 협조를 안 하고, 투표제도의 회의를 느꼈고, 투표를 거부하는 일까지 생겼어. 그러면 간단하네. 이건 뭐야? 정말 쉽죠, 문제,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인 거야? 5번인 거야. 뭐 분석할 것도 할 것도 없어. 5번.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걸 보니까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구나. 비협조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에서 잠깐만 이 단어 좀 찾아내보세요. 1번에 고향 찾아봐. 체크 좀 해주고. 1번에 고향. 2번에 높아진다. 눈에 보이지? 3번에 안정적이다. 4번에 지지가 높아진다. 딱 봐도 너무 답이 혼자 5번에 손들고 있지 않니? 그치? 참고로 이 문제는
답을 선택지로 5번에 갖다 놓은 이유는 딱 하나야. 그래도 시간을 좀 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선택지를 한 번에 보는 노하우도 있어. 그건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설명할게. 오케이? 지금은 그런 원리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 자, 사회지문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 지식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대상에 주된 요소들은 정치, 경제, 법률 같은 지문들이고, 참고로 우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이번에도 연속에 또 다른 버전, 이제 경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스 비율이라고 하는 지문이 수능에 나와가지고 엄청 회자가 됐었던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모르고 처음 듣죠. 참고로 그때 뉴스에서 뉴스 앵커가 뭐라고 그러냐면, 리포터가 뭐였냐면 불수능이다, 수능 많이 좀 미쳤다 하고 하면서, 참고로 그 비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 거래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작동 원칙이었거든. 그래서 은행 그 과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은행 직원들한테 물어봐. 혹시 비스 비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개념은 아는데요. 이 집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막 그때 뉴스에서 막 앵커가 하는 거야. 요즘 수능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가도 이해를 못하는. 근데 수능은 전문가인지 여부를 따지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오케이? 수능은 뭐 하는 시험이라고? 그 지문의 내용이 이해됐는지를 묻는 시험인 거야.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봐. 물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것도 많긴 한데, 너무 계산할 게 많고 어렵은 문제들 세트는 많았지만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런 경제 지문도 앞으로 볼 것이다. 우리 그 지문 세트도 공부할 거야 나중에. 알겠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사회 지문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숙제 드릴게요. 숙제 이번에도 지난주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양일 거야. 자, 앞에 차례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선생님이 반딧불은 기본 개념 몇 가지만 체크하고 슝슝슝 넘길 거야. 알겠지? 잘 따라오셔야 돼. 숙제 잘 해주셔야 돼. 원칙을 생각하면서 풀어. 자, 이번에 숙제는 뭘지 가능히 잡히시죠? 첫 번째, 사회 난이도 반딧불의 나머지 5개 지문 다 풀어오시고요.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내용이겠죠? 됐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술 지문을 하나 볼 건데, 예술 지문은 다음 시간에 32페이지가 아니라 34페이지를 풀어오세요. 32는 해도 넘어가기 쉬워서 넘어가고 3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는 네, 34페이지 문제. 추사 김정희의 목란화 확풍변화. 감 잡혔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독서 파트 내용입니다. 참고로 문학은 오늘 진도를 안 나갈 거니까 숙제가 없고 이따가 문법을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나머지 이어가 보시도록 합시다.